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몽의 변증법은 세계대전이 한참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던 1944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이 책의 중심 질문은 왜 인류가 이토록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기 직전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가입니다. 지금 비교적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질문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끔찍한 전쟁을 겪은 당시에는 이 질문이 정말로 절박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또 지금도 이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갖 테러와 전쟁, 환경 파괴, 다양한 갈등들로 언제 또 심각한 위기에 이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가능성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몽의 변증법은 여전히 현재적인 의미를 가진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아주 상징적인 언어들로 쓰여 있고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나름의 예시들과 쉬운 언어를 통해서 전달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몽의 변증법은 제목에 걸맞게 계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몽은 17에서 18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사조로 철학사전에 보면 봉건적 구습, 종교적 전통에 대한 무지, 미신, 도그마에 지배당하던 민중의 목매를 자연의 빛, 즉 이성에 비추어 밝히고 자유사상, 과학적 지식, 비판적 정신을 보급하고 인간의 존엄을 자각시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은 무지와 신화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이성과 과학의 세계로 접어들게 된 커다란 움직임을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보면 계몽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도르노는 현대 세계에 들어서 인류가 겪게 된 끔찍한 사건들이 바로 계몽의 정신으로부터 자라나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도르노가 계몽을 단지 17에서 18세기에 일어난 그 유럽에서 일어났던 움직임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일어났던 계몽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역사에서 되풀이되었던 수많은 계몽의 과정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는 사실입니다. 아도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다. 계몽은 신화로 퇴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이성적인 신화의 세계를 극복하고 계몽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화는 이미 하나의 계몽이었고 또 그 신화를 극복한 계몽은 또다시 비이성적인 신화의 세계로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류가 진보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진보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퇴보로 빠져들어간다는 건데요. 과연 이 복잡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계몽은 이성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도르노는 여기서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아도르노가 보기에 이성의 본질은 체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 이성적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논리적이다라는 걸 뜻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 논리적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논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논리 절차에 따라서, 논리 체계에 따라서 생각한다는 걸 뜻합니다. 논리 체계를 위반해서 그 바깥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말해지죠. 또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성적이다라고 많이 말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 그냥 누가 하늘에서 비를 뿌리나 보다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과학적인 체계 안에서, 예를 들면 물리학적인 체계라든지 화학의 체계, 지구과학의 체계 안에서 그 현상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이성적이라고 불립니다. 또 이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때가 도덕이나 도리 같은 거를 따질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와 다툼이 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성적이라는 거는 그냥 내 자의적인 감정에 따라서 그 다툼의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도덕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그런 체계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그 사태를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위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마음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체계 안에서 생각을 하고 그 정해진 체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계몽은 이런 이성을 널리 퍼뜨리라는 거였으니까 다시 말해서 계몽은 체계 안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우리 삶 안에서 최대한 널리 퍼뜨리려는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르노가 보기에 이 이성, 체계적인 생각은 과학기술의 발전같이 좋은 결과들도 많이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 요소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체계에 맞게 생각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정해져 있는 체계에 세상을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아도르노가 보기에 세계는 체계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갖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체계로는 파악될 수 없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면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내 가족의 관계는 어떤 도덕이나 사회학적인 또 다른 학문적인 체계로 그냥 파악될 수는 없는 개성 있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그런 관계죠. 그런데 그 관계를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생생한 면을 빼버리고 보편적인 체계에 따라서 그 형식에 맞게 그 관계를 바라보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을 경제적인 체계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가족들의 얼굴이 돈으로 보이겠죠. 가족들의 얼굴 대신에 얼마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마가 굳이 나의 소중한 그 엄마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냥 내 엄마와 똑같은 돈을 가진 똑같은 액수로 얼굴에 적혀 있는 그런 사람을 엄마의 자리에다가 갖다 놔도 경제적인 체계 안에서는 아무것도 변화하는 게 없습니다. 이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비인간적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어떤 체계 안에서 특정한 값으로 표현되는 존재를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의 특수한 개성이라든지 개별적인 상황 같은 거는 다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그 안에는 사람을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체계 안에서 특정한 값으로 표현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그런 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계몽은 무지에서 벗어나서 밝은 이성의 세계로 가는 움직임이었지만 그 과정은 사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세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체계에 맞게 재단해서 색깔 없고 차가운 세계로 만들어버리는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슬픈 현상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체계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학적 체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수학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자본주의적 체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본주의 자체는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계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체계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에서 그 체계를 바라본다는 건데 이미 주어진 체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하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막상 그 체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시대 이후에 자본주의 체계나 파시즘, 제국주의 그런 체계들이 폭주하는 와중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도르노는 이성이 그렇게 비판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체계가 설정해 놓은 목적을 효율적으로 성취하는 데에는 이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돈이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는 온갖 이성을 활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파시즘의 체계 안에서는 기가 막히게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학살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성을 오로지 체계가 정해주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찾아내는 데에만 사용하고 막상 그 체계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데는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서 이성은 결국 더욱 효율적인 폭력과 더욱 효율적인 학살을 자행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게 됩니다. 아도르노가 생각하기에 신화의 세계에 맞서서 이성의 세계로 간다는 모토를 가졌던 계몽은 사실 자신이 부정하는 신화의 또 다른 한 형태에 불과했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비합리적인 상상이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무질서 앞에서 인간이 나름대로 신들의 체계를 세워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번개를 제우스가 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죠. 이건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성을 발휘해서 자연현상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냥 번개가 칠 때마다 그 번개를 번개 자체로 바라보면서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거대한 신들의 체계를 세워놓고 그 체계 안에서 번개라는 현상을 어떤 새롭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미 체계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 신화는 원시 시대의 주술적 신앙에 비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신들도 아주 다양하고 웬만한 자연현상과 인간 생활은 그 신화적인 체계 안에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도덕체계라든지 법체계가 신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죠. 이런 의미에서 아도르노는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기엔 비합리성에 불과한 신화가 사실은 계몽과 마찬가지로
체계를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려는 시도였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 체계가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신화도 계몽과 마찬가지로 신화적인 체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막상 신화적인 체계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신화의 세계에서도 어떤 보편과 체계의 이름 아래 많은 폭력들이 일어나게 됐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계몽은 결국 예전에 신화가 자행했던 소위 비이성적인 폭력들을 다시 한 번 더 발전되고 더 극단적인 형태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뜻에서 아도르노는 계몽은 신화로 퇴보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도르노는 계몽이 초래한 인류의 거대한 불행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도르노가 강조한 건 이성이 가진 비판의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이성 스스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판적인 질문들을 던져야만 이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도 평소에는 비판을 굉장히 잘하다가 어느 순간 비판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들이내지 않게 되면서 굉장히 사회에 악을 끼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비판,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체계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끊임없이 수행해야만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도르노의 책이 굉장히 상징적이어서 그 내용을 일상적인 논리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들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부분들을 전달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